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고물상 69세 박만수는 오늘도 혼자 철근을 분류하고 있었다. 그때 동네 사람이 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머리가 희끗한 그녀를 본 순간 박만수의 손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졌다. 정희, 윤정희, 15년 전 젊은 남자를 따라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여자였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흐리멍덩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물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나요? 박만수의 가슴 속에서 15년간 묻어두었던 배신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갑니다. 경기도 외곽 국도변에 자리 잡은 허름한 고물상 앞에서 박노인이 철제 문을 밀어젖힙니다. 끽 소리를 내며 열리는 문 너머로 온갖 폐철과 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69세의 박노인은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이 문을 열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박노인의 손은 수십 년간 쇠를 만져온 탓에 거칠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크고 작은 상처 자국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죠. 구부러진 어깨를 으쓱거리며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장갑을 꺼내 끼웠습니다. 하루 종일 착용해서 손목 부분이 늘어난 장갑은 박노인의 손에 딱 맞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고물상 마당 한쪽에는 철근, 구리선, 알루미늄이 종류별로 나뉘어 쌓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트럭에서 내려진 폐철들을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근은 철근끼리, 구리는 구리끼리,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끼리 말이죠. 이런 단순한 작업이지만 박노인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중한 일거리였습니다. 이놈의 철값도 요새는 형편없어. 예전 같지가 않다니까. 박노인은 녹슨 철근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팔뚝에 전해졌지만 수십 년간 단련된 근육은 아직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었죠. 때로는 철근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망치로 깨트려야 했고, 때로는 엉켜 있는 전선들을 가위로 잘라내야 했습니다. 15년 전 이곳에는 박노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 윤정희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희가 고물상 한쪽에서 작은 매점을 운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음료수나 과자를 사러 오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녹슨 철판들만 쌓여 있을 뿐입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늘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우리 집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갈아 끼웠거든요. 이 낡은 놈 좀 받아주세요. 박노인은 할머니가 가져온 녹슨 수도꼭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고물로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박노인은 늘 정중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정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박 사장님, 옛날에는 사모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어디 가셨어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박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글쎄요. 멀리 가셨어요. 박노인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죠. 정희는 정말로 멀리 가버렸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박노인은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천천히 씹어먹는 박노인의 표정에는 아쉬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트럭 소리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박노인은 젓가락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곤 했습니다. 참 평화롭긴 하지.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서도
박노인의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맛은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왠지 밋밋했거든요. 예전에는 정희가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추억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나 받아주실래요? 글쎄요. 이건 철이 좀 녹아서 말이에요. 킬로당 100원 정도밖에 못 쳐줄 것 같은데요. 에이, 그래도 좀 더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해요. 요새 철값이 너무 떨어져서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박노인은 공정한 값을 매겨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욕심보다는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신뢰를 쌓아온 게 더 소중했거든요. 가끔 너무 적은 돈을 받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박노인은 하루 일을 정리했습니다. 분류해 놓은 고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일 팔러 갈 것들을 따로 모아두었죠. 그리고 마당을 쓸고 공구들을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박노인은 고물상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상 하나와 낡은 텔레비전,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죠. 벽에는 달력 하나와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노인과 아내 윤정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박노인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15년 전 정희는 젊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희보다 10살이나 어린 남자였죠. 그 남자는 도시에서 사업을 한다며 정희에게 화려한 생활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정희는 박노인을 떠나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런 고물상에서 평생 늙어 죽을 수는 없다고요. 떠나던 날 정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박노인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컵에 따르고 라디오 전원을 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에도 구수한 트로트 한 자락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맞춰 박노인은 천천히 소주를 홀짝였습니다. 가끔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죠. 세워라 내워라 놀지 말고 가거라. 박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들었던 노래였거든요. 그때는 둘이서 손을 잡고 춤을 추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중얼거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물들의 실루엣이 그림자처럼 일렁거렸죠. 젊었을 땐 세상을 다 가질 줄 알았지. 하지만 남은 건 고철과 외로움뿐이구나. 박노인의 가슴 한편에는 15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윤정희가 젊은 남자를 따라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 말이죠. 그때의 배신감과 허망함이 아직도 가끔씩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 박노인은 다시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주의 따가운 맛이 가슴속 아픔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구성진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박노인은 그 음악에 몸을 맡긴 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물상 주변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지만 박노인의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박노인은 또다시 철제 문을 열고 고물을 분류하며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던 어느 화요일 오후 박노인은 마당에서 구리선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멀리서 급하게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사장님, 박 사장님. 목소리의 주인은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습니다. 평소 과묵한 성격의 김 사장이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죠. 왜 그러세요, 김 사장님? 무슨 일이라도. 아, 박 사장님. 큰일 났어요. 여기 좀 보세요. 김 사장은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박노인의 시선이 김 사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여인 하나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낡은 카디건을 걸친 채로 말이죠. 박노인의 손에서 구리선이 떨어졌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1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정희, 윤정희? 박노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분명히 윤정이었습니다. 15년 전 젊은 남자를 따라 박노인을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여자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정희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분이 아까부터 우리 슈퍼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계시더라고요. 김 사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뭔가 사려고 오신 줄 알았는데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름이 뭐냐고 해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시고. 박노인은 김 사장의 말을 들으면서도 정희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멍덩했죠. 그리고 입가에는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박 사장님 이름을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모셔온 거예요. 김 사장의 말에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박 씨. 박 씨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어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 톤이었죠.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가 떨어져 바닥에 쾅 소리를 냈습니다. 박 사장님, 이분 아세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목이 메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박노인이 겨우 입을 열려는 순간 정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박 씨를 찾고 있어요. 박 씨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희는 박노인을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정말로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사장님? 김 사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박노인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이분 혹시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아까부터 계속 헤매고 계시던데. 박노인은 정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옷은 깨끗했지만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신발도 많이 낡아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상처는 없었지만 뭔가 지쳐 보였죠.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박노인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순진한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연락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 사장이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고물상 마당에는 박노인과 정희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쌓여있는 고철들, 낡은 의자, 그리고
벽에 걸려 있는 공구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죠. 여기 낯설지 않아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낯설지 않으신가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해요. 정희는 예전에 자신이 앉아서 매점을 운영하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지금은 철판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지만 정희는 그곳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정희가 박노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노인의 목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당신은 정희입니다. 윤정희. 박노인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윤정희. 정희는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되뇌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이름인 것처럼 말이죠. 그럼 아저씨는 누구세요? 저는 박입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성씨만 말했습니다. 남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박 아저씨. 정희는 박노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과 똑같아서 박노인의 가슴이 다시 한번 저릿했습니다. 박 아저씨, 제가 찾던 박 씨가 박 아저씨인가요? 정희의 질문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뭔가 먹을 수 있을까요? 정희의 말에 박노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단 먹을 것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노인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붓다가 흘리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라면 한 그릇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요. 박노인이 라면을 내밀자 정희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박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정희는 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박노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라면을 다 먹은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아저씨는 혼자 사세요? 정희의 질문에 박노인은 멈칫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글쎄요. 박노인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외롭다고 말하기에는 정희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도 외로워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정희의 말에 박노인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박 아저씨, 저 오늘 여기서 자도 될까요? 갈 곳이 없어요. 정희의 말에 박노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5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여자가 이제는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했지만 박노인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박노인의 대답에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아픔도 배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감사의 마음만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정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변해서 돌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박노인의 고민도 깊어만 갔습니다. 정희는 마당 한쪽에서 평온하게 잠들었지만 박노인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 하지만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로 돌아온 정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정희가 고물상에서 잔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작은 방에서 나와 마당을 둘러보니 정희는 낡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박노인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잘 잤어요. 여기가 정말 편하네요. 정희의 대답에 박노인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이곳이 답답하다며 떠났던 정희가 이제는 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배고프실 텐데 뭔가 드릴까요? 고마워요. 뭐든지 좋아요. 박노인은 냉장고에 있던 계란과 김치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희는 그것마저도 맛있다며 기뻐했죠. 오전 10시경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어제 실종 신고가 들어온 환자분 보셨나요? 60대 후반 여성이신데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에요.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카디건을 입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간호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정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는 정희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윤정희 할머님이시네요. 어디 계신 줄 알고 온 동네가 난리였어요. 저를 아세요? 정희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박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지 벌써 2년이 되셨어요.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최근에 증상이 많이 심해지셔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서울에서요? 박노인이 되물었습니다. 네, 재혼하신 남편분과 함께 서울 강남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집에서 나가신 뒤로 연락이 안 되셔서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갔거든요. 박노인은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희가 서울에서 재혼한 남자와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치매에 걸려서 여기까지 혼자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런데 할머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서울에서 여기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간호사의 질문에 박노인도 궁금해졌습니다. 정희가 어떻게 이곳을 찾아온 것일까요? 정희 씨,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노인이 정희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걷다 보니 여기에 있었어요. 왜 여기에 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정희는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무의식적으로 옛 기억을 따라오신 것 같아요.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그러시거든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에게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간호사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박노인이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가족들이 정희 씨를 제대로 돌보고 있었나요? 그게 사실은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간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님 재혼하신 남편분이 최근에 사업이 어려워지셨대요. 그래서 할머님 치료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치료비요? 네, 치매 치료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특히 개인 간병까지 하면 월에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요. 박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희를 돈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할머님이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박 씨를 찾아야 한다면서 집에서 나가려고 하셨다고. 간호사의 말에 박노인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할머님을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어렵다고요? 네,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박노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희가 치매에 걸려 힘든 상황인데 가족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때 동네 슈퍼의 김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어제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김 사장은 간호사를 보더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 병원에서 나오셨구나.
그럼 가족한테 연락하시겠네요. 김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노인이 김 사장을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고물상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제 전처예요. 박노인의 고백에 김 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처라고요? 그럼 15년 전에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치매에 걸려서 다시 돌아온 거죠. 김 사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이 할머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박노인이 상황을 설명하자 김 사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날 버리고 간 여자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런 상태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간호사는 정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서울에 계신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서울요? 저 서울에 살았나요? 정희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남편분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남편이요? 저한테 남편이 있어요? 정희는 정말로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박 아저씨는 누구세요? 정희가 박노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했습니다. 박노인과 김 사장이 돌아오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님께서 남편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분을 더 친근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박노인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순진한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 아저씨, 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죠? 정희의 말에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단 가족에게는 연락을 드려야겠어요. 법적으로도 그래야 하고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고물상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초반의 키 큰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어디 있어요? 남자의 첫 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용것만 말하는 모습에서 박노인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안에 계세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데려가겠습니다. 남자는 마당으로 들어가서 정희를 찾았습니다. 정희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집에 가자.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저 여기 살아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서울에 있잖아. 빨리 가자. 남자가 정희의 팔을 잡아 끌려고 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누군데요? 남자가 박노인을 쏘아봤습니다. 저는 정희 씨를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정희는 제 아내고 저한테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남자의 말에 박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희 씨를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데. 이해? 매일 이런 식으로 집을 나가고 난리를 피우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정희야, 빨리 차에 타. 남자가 다시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싫다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싫어요. 저 여기 있을래요. 박 아저씨와 있을래요. 정희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시선을 의식하며
정희를 억지로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결국 정희는 재혼 남편에게 억지로 끌려가며 차에 탔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정희가 차창으로 박노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박 아저씨, 박 아저씨. 정희의 절규가 고물상 마당에 메아리 쳤지만 박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희는 그 남자의 아내였거든요. 검은 승용차가 사라진 후 박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김 사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박노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라디오를 켜도 트로트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날 찾고 있었다고. 박노인은 간호사가 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희는 박노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틀 후 김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할머니가 또 사라지셨대요.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사라졌다고요? 네, 어젯밤에 집에서 나가신 뒤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수색을 하고 있다는데. 박노인은 불안해졌습니다. 정희가 또 어디론가 혼자 떠돌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혹시 여기로 오실 수도 있으니까 연락을 드린 거래요. 김 사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물상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아저씨, 박 아저씨 있어요? 박노인과 김 사장이 급히 나가보니 정희가 지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머리카락도 엉망이었죠. 정희 씨. 박노인이 달려가서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박 아저씨. 찾아왔어요. 힘들게 찾아왔어요. 정희는 박노인의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박 아저씨 생각이 나서 걸었어요. 계속 걸었어요. 정희의 말에 박노인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씻고 뭔가 드셔야겠어요. 박노인은 정희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김 사장은 병원에 연락을 하러 갔고요. 정희는 박노인이 준비해준 따뜻한 물로 씻고 간단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이 끓여준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죠. 박 아저씨, 저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 저기 있으면 무서워요.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자꾸 약을 먹이려고 해요. 정희의 말에 박노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약이요? 잠자는 약이에요. 먹으면 하루 종일 멍해져요.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먹이려고 해요. 박노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희를 진정제로 조용히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정희가 말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낸다고 해요. 저 요양원 가기 싫어요. 박노인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정희 씨, 괜찮습니다. 여기 있으세요. 박노인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희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찾아야 해요. 정희가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무슨 아이요? 우리 아기가 어디 갔어요? 아까까지 있었는데. 정희는 빈 공간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가 말하는 아기는 분명히 25년 전에
두 사람이 잃어버린 첫째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었거든요. 당시 정희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박노인과 정희는 아이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죠. 아기 옷도 미리 사놓고 이름도 지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 어디 갔어요?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정희는 마당을 헤매며 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진정하세요. 박노인이 정희를 다독이려 했지만 정희는 박노인을 밀쳐냈습니다. 안 돼요. 아기를 찾아야 해요. 우리 아기가 울고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자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한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정희 씨,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안 돼요. 아기 먼저 찾아야 해요. 정희는 박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죠.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정희가 울부짖으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완전히 이상해지셨네. 치매 걸리신 것 같은데. 박노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 씨, 박노인이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정희는 박노인을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 아저씨, 우리 아기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정희가 박노인의 품에 안기며 흐느꼈습니다. 박노인은 정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기. 정희가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박노인은 2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 정희가 보였던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도 정희는 이렇게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아이를 그리워했죠. 박노인도 힘들었지만 정희의 상처가 더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아기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요? 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박노인의 말에 정희는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기야,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모습을 보는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는 치매에 걸려 모든 것을 잊었지만 가장 아픈 기억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1시간 후 경찰과 함께 정희의 재혼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정말 미치겠네. 왜 자꾸 여기로 와요? 재혼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일단 모셔가죠. 아들이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정희야, 이번에는 가만히 따라와.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 재혼 남편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박노인 뒤에 숨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 여기 있을래요. 안 돼. 집에 가야 해. 재혼 남편이 정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박노인이 막아섰습니다. 정희 씨가 싫다고 하는데 왜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뭔데 참견해요? 정희는 제 아내라고요. 아내라면 더욱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노인과 재혼 남편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경찰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할머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재혼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 존중? 치매 환자한테 무슨 의사요? 빨리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정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 기억났어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정의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관도, 재혼 남편도, 그의 아들도 모두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희 씨? 재혼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상한 약을 먹였어요. 그리고 저를 어둡고 무서운 곳에 가둬놨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정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자는 약을 먹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먹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요. 정희의 증언에 재혼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치료를 위한 거였어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라고요. 의사가 처방했다고 해도 환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투약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박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라고요. 재혼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작은 방에 가뒀어요.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갔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또 집을 나갈까 봐서. 재혼 남편의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감금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경찰관이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금이 아니라 보호였어요. 치매 환자가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재혼 남편이 항변했습니다. 보호라는 명목으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찰관의 말에 재혼 남편과 그의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조사요? 무슨 조사요? 어머님이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계시니까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박노인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정의의 상황이 공식적으로 조사받게 된 것입니다. 박 아저씨, 저 무서워요. 정의가 박노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박노인이 정의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님, 일단 안전한 곳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임시로 머물 곳이 있으신가요? 경찰관이 정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요. 저 여기서 머물고 싶어요. 정의가 박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정희 씨의 전 남편입니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이라고요? 재혼 남편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군요. 우리 어머님을 꼬드겨서. 무슨 소리예요? 정희 씨가 혼자 찾아온 거라고요. 박노인이 항변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이상해요.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어머님을 데려간다고요? 재혼 남편의 아들도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정희 씨를 데려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박노인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어머님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학대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정희가 여기 계속 있는다는 말이에요? 재혼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정기적인 확인은 할 예정이고요. 경찰관의 결정에 재혼 남편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셔야 해요. 재혼 남편이 쏘아붙이며 아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경찰도 조사를 위해 돌아갔고 고물상에는 다시 박노인과 정희만 남았습니다. 박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정희가 박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박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의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신이 정희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뭐 하세요? 청소해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정희의 대답에 박노인은 뭉클했습니다. 15년 전에도 정희는 이런 식으로 고물상을 정리하곤 했었거든요. 오전 11시경 갑자기 정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어디 갔지? 정희가 다시 아기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희 씨, 진정하세요. 박노인이 다가갔지만 정희는 박노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우리 아기 어디 있어요? 정희가 박노인을 경계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박 씨예요. 박 아저씨라고 불렀잖아요. 박 씨? 모르겠어요. 아기만 찾으면 돼요. 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25년 전 아이를 잃었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아기. 정희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정희가 갑자기 고물상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정희 씨. 박노인이 급히 뒤를 쫓았지만 정희는 이미 멀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찾아야 해. 정희는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침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위험해요. 박노인이 소리치며 정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정희가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정희 씨. 박노인이 절규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에 아이를 잃었을 때와 똑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희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박노인도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박노인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잘못 봤다. 정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쳐서 당분간 거동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박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희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재혼 남편과 그의 아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 보세요.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왜 데리고 있었어요? 재혼 남편이 박노인을 비난했습니다. 어머님이 다치신 건 안타깝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혼 남편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셔야겠어요. 더 이상 집에서는 안 됩니다. 재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정희를 요양병원에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노인과 재혼 남편 가족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안 됩니다.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참견해요? 재혼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정희 씨가 요양병원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죠. 치매 환자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재혼 남편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아직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박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정희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다리를 다쳐서 치료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픈 것 같아요. 정희는 다리를 만지며 찡그렸습니다. 정희야, 나 최 씨야. 남편이라고. 재혼 남편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님, 저는 아들 최민수예요. 재혼 남편의 아들도 자신을 소개했지만 정희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아저씨만 기억나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정희의 말에 재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했습니다. 뇌진탕은 없지만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억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퇴원할 수 있나요?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다리 상태를 보면 일주일 정도는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병실을 나간 후 재혼 남편이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바로 요양병원으로 옮기겠어요. 안 됩니다. 박노인이 막아섰습니다. 그럼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다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재혼 남편의 질문에 박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정희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박노인은 병원 로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병원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무슨 상담이요?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상담이에요. 혼자서는 힘들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는 박노인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전 남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현재 법적 보호자는 재혼하신 남편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전 남편분만 기억하신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사회복지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환자분의 과거 병력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아이를 잃은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잃으셨다고요? 네, 임신 7개월의 조산으로. 그때 정희 씨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라우마가 치매와 연결될 수 있어요. 특히 가장 강렬했던 감정적 기억들은 오래 남거든요. 그럼 정희 씨가 자꾸 아기를 찾는 것도, 네, 그때의 기억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박노인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희 씨를 돌보게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치매 돌봄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안전장치들도 마련해야 하고요. 사회복지사는 여러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분의 의사예요. 강제로 어디든 보낼 수는 없거든요. 박노인은 자료들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정희를 돌볼 각오가 되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박노인은 정희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기분은 어때요? 박 아저씨, 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우리 아기가 나왔어요.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정희의 말에 박노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랬군요. 박 아저씨, 우리 예전에 아기가 있었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었어요.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정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정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박노인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아저씨, 저 무서워요. 기억이 자꾸 사라져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그때 재혼 남편과 그의 아들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요양병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좋은 곳을 찾았어. 거기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재혼 남편이 말했습니다. 싫어요. 저 가기 싫어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거기가 더 좋아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재혼 남편의 아들도 설득했습니다. 안 가요. 박 아저씨와 있을 거예요. 정희가 박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 씨, 박노인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정희가 간절한 눈빛으로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박 아저씨, 저버리지 마세요. 제발이요. 그 말에 박노인의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정희가 자신을 버렸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정희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재혼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격이 없지만 정희 씨가 원하잖아요. 우리는 반대합니다. 재혼 남편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환자분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안전한 돌봄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정식으로 후견인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합의를 이루셔야 해요.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박노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병원에서의 논쟁은 며칠 더 이어졌습니다. 재혼 남편은 요양병원 입원을 고집했고 박노인은 정희를 직접 돌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이 정희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 머리가 아파요. 정희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기억이 자꾸 섞여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정희의 혼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가끔은 박노인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가끔은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기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희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경 정희가 평소보다 또렷한 눈빛으로 박노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당신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신과 어디선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요. 정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병원. 맞죠? 그런데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희는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희 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정희, 그게 제 이름이에요? 네, 윤정이세요. 정희는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뭔가 떠올리려 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박만수입니다. 박만수? 정희가 그 이름을 되뇌더니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머리가 아파요. 뭔가 기억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박노인은 정희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당신을 슬프게 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병실 문이 열리며 재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요양병원으로 옮긴다. 재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정희가 박노인 뒤로 숨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 법적으로 나는 내 남편이고 보호자야. 재혼 남편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정희 씨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박노인이 막아섰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만 개입하세요. 우리 가족일이에요. 가족이라면 더욱 정희 씨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죠. 박노인의 말에 재혼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마음? 치매 환자의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현실을 보세요. 며칠 전에 사고 난 것도 당신 때문이에요. 재혼 남편의 말에 박노인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건 더 이상 위험한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전문적인 곳에서 돌봐야 해요. 그때 정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만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기억하세요?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누군가를 떠났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정희가 이마를 짚으며 힘들어했습니다. 누구를 떠났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했어요. 계속 후회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후회하셨어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떠나고 나서도 계속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재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희야, 뭔 소리야? 우리 행복했잖아. 아니에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했어요. 정희가 박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박노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힘들었어요. 정희가 재혼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약을 억지로 먹이고 방에 가두고. 그런 게 아니야. 재혼 남편이 변명했지만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저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희의 증언에 박노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박노인이 재혼 남편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치료를 위한 거였어요. 재혼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치료요? 사람을 가두는 게 치료예요? 치매 환자는 안전이 우선이에요. 안전이 우선이라면 왜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정희 씨를 생각해서예요. 아니면 자신들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재혼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정희가 박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만수 씨였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박노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는 듯이 말이죠. 제가 만수 씨한테 나쁜 일을 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미안해요. 정희의 질문에 박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박노인이 정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희는 박노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 씨, 고마워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됐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박노인이 정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재혼 남편은 이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보호자예요.
요양병원에 보내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희 씨가 원한다면 후견인을 바꿀 수 있어요. 법적 절차를 밟으면 말이에요. 박노인의 말에 재혼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이에요. 환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 사회복지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리던데. 박노인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후견인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정희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노인이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기억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만수 씨가 저를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의 결정에 재혼 남편은 분노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재혼 남편이 쏘아붙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박노인과 정희는 마침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기억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고물상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고 정희가 직접 기른 상추와 고추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예전처럼 고철을 분류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수 씨, 점심 준비됐어요. 정희가 작은 식탁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밝음이 조금씩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박노인이 손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마당까지 퍼져왔습니다. 오늘은 뭘 넣으셨어요? 텃밭에서 딴 호박이요. 맛있을 거예요. 정희는 아직도 가끔 기억이 흐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박노인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25년 전의 아기를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이제 그런 정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두 사람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수 씨, 어제 꿈에서 아기가 나왔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꿈이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면서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박노인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아기가 안심하나 봐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희는 이제 25년 전의 아기에 대해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슬픔을 박노인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정희도 함께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단골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정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쓰던 자전거인데 이제 안 타니까 가져왔어요. 아, 아깝네요. 아직 쓸만한데. 정희가 자전거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정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매점을 운영할 때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라디오를 켜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트로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수 씨, 이 노래 알아요? 정희가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물었습니다. 네, 예전에 자주 들었어요. 우리 같이 들었나요? 네, 그랬어요. 박노인이 대답하자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기억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멜로디는 익숙했나 봅니다.
만수 씨. 네. 제가 기억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을까요? 정희의 질문에 박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새로운 기억이요? 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기억들 말이에요. 정희는 박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기억. 어느 날 저녁 정희가 갑자기 박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만수 씨, 저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우세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포기했는데 만수 씨만은 끝까지 지켜줬어요. 박노인은 정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정희 씨한테 고마워요. 저한테요? 왜요? 다시 돌아와줘서요. 비록 많은 걸 잊어버렸지만 다시 함께할 수 있게 해줘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들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고물상 마당에는 정희가 심은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철근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지.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곁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저녁 노을이 고물상을 물들릴 무렵 박노인과 정희는 나란히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희는 가끔 박노인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가끔은 아기를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런 정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만수 씨. 네. 내일도 함께 있을 거죠? 네, 당연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구성진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박노인에게는 고철과 외로움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이 있었습니다. 고물상 마당에서 두 사람의 하루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지만 이제는 그 일상 속에 서로가 있었습니다. 정희의 치매는 여전했지만 박노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트럭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로운 저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정희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온 거야.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고물상은 더 이상 쓸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제게는 따뜻한 응원이자 큰 격려가 됩니다. 사연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